최근 들어서 이제 천년의 질문이란 책을 보게 됐는데 작가님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것 같아서 직접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직접 이렇게 뵐 수 있어서 전 좀 실감도 안 날 것 같긴 해요. 조정혜 선생님의 작품은 뭐 하나의 역사책이라 그래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읽어봤는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서 뭔가 좀 명쾌한 답을 주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TBS 재단법인 창립특집 북콘서트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황진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창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학평론 쓰는 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뜨거운 박수. 이 분위기가 끝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저희 TBS가 이제 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합니다. 서울시민의 공영방송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한 첫 걸음, 첫 시작을 여러분과 함께 였는데요. 저희가 오늘 아주 특별한 북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TBS가 재단법인화가 된다는 것은 아마 대한민국의 KBS와 같은 공영방송을 서울시에서도 하나 갖게 된다라는 아주 뜻깊은 행사인데요. 오늘 우리의 국민 작가님, 또 내 인생의 책을 꼽으라면 이 작가님의 책을 대부분 꼽지 않을까라고 하는 정말 모시기 힘든 분 모셨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네, 저는 이분을 생각하면 이런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문학은 한 생을 바쳐도 좋을 아름다운 이상이다. 네, 그래서 이분을요, 사람들은 작가 정신의 승리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자, 오늘 이분 모시고 정말 뜻깊은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한국 문학을 대표하는 거장이죠. 조정래 작가님을 모시고 시민의 길, 시민의 힘이란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너무 반갑고요. TBS가 새로운 재단이 되는데 이런 뜻깊은 행사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한 분, 우리 여러분 뮤지션이고 가야금어라는 말을 스스로 만드셨다고 하는데요. 정민아 씨,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작가님, 이제 지난해 천년의 질문 출간이 되고 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예. 출간 이후에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도 궁금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두 번째 탈장 수술을 했고 너무 오래 앉아 있어서 창자를 막는 막이 헐어서 헐거워져서 창자가 터져 내리는 거죠. 그대로 두면 한 3년쯤 앓다가 죽는 병이에요. 의학이 발달해서 한강 쓰고 나서 왼쪽, 이번 천년의 질문 쓰고 나서 오른쪽, 그리고 의사가 마지막 경고, 하루에 2시간 이상 책상에 앉지 마라. 세 번째 발병하면 그때는 방법이 없다. 죽는다. 협박 공갈. 그래 난 당신 협박 공갈 아무리 해도 나는 쓸 거야.
2시간씩만 안 죽으려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조정래 선생님께서는 예전에 황홀한 글과목이라는 표현을 쓰신 적이 있는데요. 그 감옥에 스스로 수감된 지 올해 50년이 되십니다. 1970년에 등단을 하셨는데요. 올해가 2020년이니까 50여 년간 작가 활동을 하신 거잖아요. 감회가 어떠십니까? 우리가 되게 지나간 인생을 얘기할 때 아니 벌써 하고 말하잖아요. 제가 이것은 20년쯤 전에 노래로 유행했던 거죠. 아니 벌써 날이 밝았나? 딱 그 기분이에요. 벌써 50년이 지나갔나? 그럼 앞으로 내 살 날 얼마 안 남았네? 하고 초조해지죠. 그래서 앞으로 남은 세월 동안 더 열심히 쓰려고 합니다. 아니 작가님 5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갔다고 얘기해 주셨지만 사실 숫자로 보면 얼마나 긴 시간이네요. 그죠 여러분? 근데 이렇게 50년에 한결같이 쭉 글을 써오실 수 있었던 어떤 동력, 에너지, 비결이 뭘까요? 흔히 이런 질문할 때 비결이란 말을 씁니다. 남 모르게 나만이 무슨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묘책이라는 것이 비결이죠. 그런데 김연아한테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금메달을 이렇게 딸 수 있었는가? 비결이 뭔가? 없어요. 손흥민한테 또 묻습니다. 그렇게 골이 잘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이 뭔가? 없어요. 없지요. 모든 사람들의 행위, 남들이 시각을 모아서 우러러보거나 인정하거나 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성취한 사람들의 첫 번째 능력은 재능입니다. 타고난 것, 남다른 것. 그 다음에는 그 재능을 압도하는 노력, 끝없는 노력, 줄기찬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을 쓰면서 20년 세월이 걸렸습니다. 마흔에 시작해서 한강을 끝내고 나니까 대머리밖에 남은 게 없고 탈장 수술을 하게 돼 있었어요. 그 20년 동안 술을 한 잔도 안 먹었어요. 그전에는 말술 먹었어요. 왜? 빨리 이 소설을 더 늦기 전에 써야 된다. 작품의 탄력과 긴장을 유지해야 된다. 그러려면 술 먹는 시간도 아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술이 끊어졌어요. 이 말이 거짓말인가 하고 의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내가 광고 낼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주성훈의 마음부터 60살 20년 동안에 함께 술을 마셔본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봐. 본인 중에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참 이쯤 되면 선생님 문학이란 무엇인가? 문학과 인간이란 무엇인가? 또 현실적인 참여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로 이어질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문학은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좀 복잡하고 이 문제만 가지고도 문해창작과에서 1년 이상 강의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줄여버릴 수 있죠. 태백산맥 문학관이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에 있습니다. 태백산맥 무대가 된 곳에 갔다 오신 분들 계시겠지만 그 벽면에 내 육필로 새겨놓은 글자가 있어요. 문학은 인간의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인간에게 기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문학일 수 없다는 이야기죠.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므로 문학은 인간에 대한 탐구다. 그러므로 문학의 인간이 탐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 소속되어 있는 모든 분야 것을 전부 알아야 된다. 사회, 역사, 철학, 과학, 사회학, 경제학, 정치학. 그리고 인간의 발명품이 수천만 가지로 셀 수가 없어요. 빛, 우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우선까지 셀 수 없이 많아요. 그 많은 발명품 중에서 3대 발명품을 인류 문화사가들이 뽑았어요. 무엇이겠습니까? 묻지 말고 말해. 그거 알려고 왔잖아. 맞아. 정치, 종교, 언어. 이상하잖아요? 그 많은 발명품 중에 우리는 기계가 발명품인 줄 알았는데 전혀 관계가 없는 정치, 종교, 언어가
3대 발명품이래요. 맞잖아요? 인간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기여했는가를 따진 것이잖아요. 그 세 가지 제일 크죠. 근데 그 언어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언어의 왕이 뭐예요? 문학이잖아요. 그러므로 문학은 인간의 발명품이면서 모든 발명품의 공통점은 뭐다? 인간에게 필요한 효과적인 쓰임새를 발휘해야 한다.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문학 또한 무엇이다? 답은 나왔어요. 문학평론가. 맞아? 틀려? 어때요? 답하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역시 선생님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답. 맞습니다. 막 빨려드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네. 조정래 작가님은 뭐 태백산맥 또 아리랑 같은 그러니까 한국의 그 근대 역사 그리고 예전 역사를 다뤄온 작가로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요즘에 쓰신 글들을 보면 정글만리, 뭐 풀꽃도 꽃이다, 천년의 질문까지 지금 이 시대의 이야기에도 집중하고 계십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지금 당대 이야기에 또 소설 작업을 하려고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문학평론가라는 사람들이 내린 정의가 소설의 모든 이야기는 과거다 하고 정의 내렸습니다. 맞죠? 현재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과거와 미래의 사이에 보일 듯 말 듯 끼어 있는 게 현재일 뿐이에요. 우리는 지금 현재라고 말하는 이것은 약속한 것이지 아니에요. 현재 가버렸어요. 가버렸어요. 그게 다 과거다. 그런데 그 과거를 소설로 쓰는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의 삶을 판단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미래의 삶의 전망을 볼 수 있게 해준 것이 소설 문학의 힘이다. 그래서 과거 이야기를 쓰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의 덕목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고난에 찬, 슬픔에 찬, 고통에 찬 우리의 역사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걸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현재, 미래,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좌표를 얻기 위하여. 그런데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 그리고 그 전에 냈었던 작품들 전부가 과거를 놓고 현재를 판단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거예요. 그 임무는 끝났어요. 제가 판단해요. 그 다음부터는 현재를 갖다 놓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미래를 전망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현실의 문제가 화급하다 해서 써놨어요. 이번에 쓴 것까지 정글만리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제가 현재를 바탕으로 해서 쓴 소설의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1기, 2기까지 봤어요. 3기의 문학은, 그 다음부터의 문학은 인간 존재의 문제와 영혼의 문제를 갖다 놓고 소설을 쓰면서 작가의 삶을 총체적으로 정리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 조정래한테 앞으로 기대할 건 없다. 그러므로 천년의 질문을 마지막으로 쓴 작품을 열심히 읽어라. 네. 근데 안 읽어. 네. 이 천년의 질문의 첫 번째 페이지를 보면 국민에게 국가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다소 원론적인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정치학 교과서에나 나올 질문 같기도 한데 이미 우리나라 국민은 3년 전에 이게 나라냐? 라고 얘기하면서 광화문에서 국가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대로 조정래 선생님의 작품에 녹아 들어간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제가 소설을 쓰면서 작가의 말을 제일 짧게 석 줄로 쓴 게 이번 천년의 질문입니다. 제목이 응답이에요. 수천 년에 걸쳐서 국민에게 국가란 무엇인가를 질문을 해왔다. 그거에 대한 응답이 바로 이 소설이다 하는 뜻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은 제가 판단하기는 해방 이후 70년의 적폐가 쌓일 대로 쌓여서 이대로 가면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는 진단을 한 거예요. 더 이상 안 되겠다. 바꿔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국민이 모여서 힘을 합하면
평화적으로 건설적으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 기폭제로 나는 소설을 써야 되겠다. 그리고 믿었던 것은 박근혜를 대통령이 돼서 몰아내버린 그 광화문 촛불 집회를 봤던 거예요. 그 힘을 가진 국민이면 내가 이 문제를 제기하면 또 한 번 평화적으로 혁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썼습니다. 이 천년의 질문이 탄생하기까지 취재 노트가 130여 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고지가 3,600매. 정말 다양한 인물들이 이 속에 등장을 하는데 각각의 인물들을 만들기 위해서 사전에 근데 어떤 취재들을 하셨는지도 되게 궁금해요. 어쩜 이렇게 생생할까 싶거든요. 소설이 이야기잖아요. 이야기는 재미있어야 되나요? 그리고 우리의 살아있는 삶이 생동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이야기의 힘으로 끌고 가서 무언가를 깨닫게 해주는 게 소설이에요. 그러므로 소설이 생동감 있게 재미있으려면 살아 움직이는 사람들처럼 주인공들이 만들어지려면 그 이야기가 엮어지는 시대의 인물들을, 자료들을 많이, 최대한 많이 취재해야 돼요. 그래서 취, 사, 선, 택해서 버릴 건 버리고 골라서 쓸 것만 써서 인물을 만들어내고 이야기를 엮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발로 쓰는 작가란 말이 있죠. 취재를 열심히 한다.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 그 후 작품들 전부 취재를 엄청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취재 노트가 있으세요? 이런 취재 노트가 130권. 여기서 이제 골라서 쓰고 구성하고 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작가님 근데 노트 앞에 성함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예, 사인이 돼 있어요. 오, 한번 구경이나 좀 해볼까요? 찍혀 있잖아요. 아, 이거 카메라 이거 잡을 수 있나요? 제목은 삶이라고. 예. 작가님이 직접 저기 매직으로 쓰신 것 같기도 한데요. 삶. 이 삶은 제가 쓴 것이고 문학의 삶이란 소리죠. 네. 그 밑에 사인은 제가 한 것을 이걸 수첩을 만들 때 각인을 찍은 해서 거예요. 그럼 늘 취재하실 때 요 노트 예, 500권을 만들었는데 어. 지금까지 250권을 쓰고 나머지 250권 나머지 열심히 써야지요. 네. 그러니까 이 작가의 어떤 그 창작의 작업이라는 게 그냥 그 노트북을 열면 그냥 떠오르는 게 아니고 이러한 오랜 진통과 취재의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다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또 하나 책을 보니까요. 거기에 우리의 현실에서 이렇게 연상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장우진 기자 왠지 이름도 묘하죠. 주진우 기자 같기도 하고 우진이? 진우? 약간 그리고 또 그렇죠? 삼화 예. 그룹이라고 했더니 무슨 삼땡 그룹 뭐 이렇게 연결되기도 하는데 사실 실존 인물과 많이 관련성이 있다고 저희가 상상해도 되죠. 그렇죠. 그리고 소설이라는 게 시점이 있었던 일, 있는 일, 있을 수 있는 일, 과거, 현재, 미래의 마음 놓고 자유롭게 넘나들며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인공들도 현실에 있는 사람을 변형하거나 또 일부러 소설의 실감을 살리기 위해서 일부러 실명 그대로 갖다 쓰거나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미루어 짐작하소서. 예. 짐작이 확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실존 인물을 이제 소설에 등장시킨다고 할 때 실은 뭐 요즘에 젊은 작가들도 뭐 그런 경우가 없지 않지만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거든요. 작가님의 경우에 좀 어떠십니까? 제가 소설 쓰면서 실제 있는 주인공을 소설로 등장을 시킬 때 굉장히 힘들었던 것이 태백산맥의 위대한 전사 조원재라는 사람 있잖아요. 빨치산 소년 대장인데 그 사람이 일상을 떠난
정치 경제학자 박현채 선생의 모델이에요. 그분의 실제 소설 나온 그대로 내가 대신 쓴 자서전이라고 해서 썼는데 그 부분만 나오면 피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분이 얼굴이 떠오르면서 이분이 이걸 읽고 뭐라고 말할까? 잘 못 썼다 하는 말밖에 안 들리는 귀 속에. 그걸 지우느라고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몰라요. 그 다음부터는 실제라는 인물을 쓰는 일이 거의 없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우리 정민아 씨도 옆에서 가만히 듣고 계시는데 네. 사실 조정래 작가님의 오랜 팬이라고 하니 네. 질문을 한번 직접 하나 해보실까요? 저는 초등학교 때 태백산맥을 읽었어요. 지금 한 고등학생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 네. 또 그때는 사실 빨치산이라는 그 단어조차 사실 언급하기 어려웠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읽으면서 와, 인물 묘사가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느꼈었고 그 많은 인물들을 어떻게 어떤 사람의 머리에서 창작해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원래 우리 작가님께서도 이런 인물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아까 말씀하셨듯이 관찰이 아주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인물을 창작해내셨나요? 평론가들이 내린 정의가 한 작가의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가 얼마나 많은 작품을 썼는가가 아니고 그가 얼마나 개성적인 살아생동하는 인물을 만들어냈냐로 결정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려면 뭐한다? 평소에 많은 사람들을 유심히 천천히 똑똑히 자세히 들여다보는 일을 해야 된다. 우리 인간 다 똑같잖아요. 우리가 백인들 보면 처음 볼 때는 다 똑같잖아요. 사람들이 우리 볼 때 다 똑같이 본다고요. 유심히 보면 조금씩 다르다. 닮은 꼴이돼 조금씩 다른 그 차이를 발견해내는 것, 그걸 언어화하는 것, 그걸 체계화하는 것, 그리고 읽는 사람을 하여금 형상을 만들 수 있게끔 문장화하는 것이 소설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다. 조정래 앞으로 쭉 걸어갑니다. 옵니다. 그냥 스쳐 갔습니다. 그 사람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돼. 그 사람 성격이 어떨 거야. 딱 말합니다. 집사람이 에이야 그렇지 않아. 10년 후에 어머 맞네. 20년 후에 어머 맞네. 그래요. 보여요. 이렇게 딱. 그냥 관상은 미신이 아니라 통계학이다. 관찰학이다. 표정이 갑자기 관상을 좋게 하시려고 너무 좋아지셨어요. 근데 관상이 오늘 보니까 네. 다들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자리에 조정래 선생님 뵈러 온 마음가짐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게 아닌가 싶기도 착한 사람들. 네. 착한 사람들. 좋습니다. 자, 정민아 씨 궁금증이 확 해소가 됐죠? 네, 거의 신급. 네, 세계를 만드시는 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정민아 씨의 음악을 또 한 곡 더 해보면 더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을까 네. 싶은데요. 이번에 무엇이 되어라는 곡을 네, 준비해 주셨어요.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드릴게요. 바람이 되어만 날까 구름 되어만 날까 강물이 되어만 날까 바다 되어만 날까 그대가 무엇이 되었어도 그 무엇이 되었어도 난 그대 가까이 있는
돌이 되어 이별할까 나무 되어 이별할까 물고기로 이별할까 가재 되어 이별할까 그대가 무엇이 되었어도 그 무엇이 되었어도 난 이대로 그대와 나 사이 이별하는 그대가 무엇이 되었어도 그 무엇이 되었어도 난 이대로 그대와 나 사이에 이별 아내인 내에 무엇이 되어 만날까 어찌 전라남도 보성군의 동쪽 끝. 파란 하늘이 펼쳐진 이곳. 소설 태백산맥의 배경이 된 벌교읍에 세워진 문학관이 있는 곳입니다. 거장 조정래 작가의 문학적 성과를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 그 의미만큼이나 특별한 점도 많은데요. 작가님의 단일 작품으로 이제 국내 최대의 작품 전시관이 돼 있고요. 작가님의 시대 정신과 정말 그 작품, 작가 세계가 잘 드러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총 621점의 방대한 전시품에 누적 관람객만 65만 명에 이르는 곳입니다. 등장인물만 해도 250명이 넘는 대하소설 태백산맥. 그 세계를 만들기 위해 4년간 철저하게 조사한 자료들도 두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관 한편에 사람 키보다 높이 쌓여있는 원고지의 산. 손으로 직접 눌러 쓴 16,500매의 육필 원고입니다. 태백산맥을 쓰실 때는 하루에 16시간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렇게 쓰셨다고 해요. 그래서 글을 쓰고 난 후에는 팔의 마비 상태도 오고 또 위궤양이나 탈장 같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셨지만 펜에서 눌렀을 때 작가님의 혼이 담겨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작품에 투영하고자 했던 조정래 작가. 태백산맥을 집필하며 온갖 고초 또한 견뎌내야 했다는데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 내사까지 받아야 했던 참혹했던 그 시절. 그 시절에 너무나 어려운 시절을 겪으시면서 정말 내가 이러다가 이제 어떻게 잘못될 경우를 생각하셔서인지 그 유서를 2통까지 남기셨다고 그래요. 그 시절에 작가님이
정말 일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를 이렇게 보내게 되시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의 세월 끝에 2005년 마침내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민족문학의 정수로 일컬어지며 수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아오고 있는 그의 작품들. 그의 책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고자 필사본을 보낸 독자들도 상당한데요. 작가님의 아드님하고 며느님께서 작가님이 쓰신 10권의 태백산맥 소설을 필사를 했습니다. 이제 그게 전해져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독자들이 필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국내는 물론 국외에도 세계 어느 곳에도 그 작가가 쓴 소설을 이렇게 필사를 해서 복원하고 있는 문학관은 없습니다. 유일무이하다고 봅니다. 책 한 부에 한 번씩 20만 번 찍을 수 있다는 인지 도장만 36개에 달합니다. 그 횟수를 헤아리면 지금까지 850만 부 이상이 판매된 건데요.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며 한국 출판사상 이례없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태백산맥 이 소설을 읽음으로써 오늘 우리의 현실이 과거에 얼마나 우리 선조들의 피와 정말 눈물방울 위에서 이루어졌는가를 되새기고 우리의 견해들이 살아왔던 그런 것을 아는데도 큰 하여튼 지식의 보고 같은 그런 소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전달하는 조정래 작가. 문학은 길 없는 길이라는 그의 투철한 작가 정신을 다시금 되새겨봅니다. 조정래 작가님이 쓰신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 사실 이 세 작품을 두고 뭐 한국 현대사의 3대 작품 이렇게 꼽기도 하는데요. 이 세 작품 모두 합쳐서 1,500만 부가 팔렸습니다. 이게 1,500가 아니라 만부. 야. 1,000만 영화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1,500만 부의 책이 팔린 거예요. 한국 출판사상으로도 최고 기록을 가지고 있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태백산맥이 지금도 한 해에 한 10만 권 이상 팔린다고 하는데요. 태백산맥의 그 어떻게 보면 주제가 분단, 어떤 뭐 반공 이데올로기, 빨갱이 뭐 이런 얘기들이었는데 어쩌면 우리 사회에 아직도 이러한 분단 이데올로기가 중요한 이슈로 남아있는 것 때문에 많은 독자들이 이를 선호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시대적 배경을 잘 반영했기 때문에 이런 생명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생사라고 하는 건 음양이 교차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양 좋은 쪽으로만 1,500만 부가 팔렸다 하는데 그놈의 태백산맥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빨갱이로 고발당해가지고 11년 동안 경찰 수사받고 검찰 수사받고 참 힘들었죠. 그런 시대를 살면서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리고 11년 동안 수사받고 나서 결론은 무혐의 처분, 재판도 안 하고 이건 죄가 없어. 그래서 태백산맥에 기록된 모든 사실은 진실이다 하고 법이 국가가 입증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박수 한번 쳐주시게 됐는데. 여러분 정말 겸손하시네. 박수도 안 치고 참고 있고 있죠. 그 정말 힘든 시간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필화라는 것이 그러니까 한 작가에게 가해지는 정치적, 사회적 탄압인데 작가님께서는 그 엄혹한 시기를 어떻게 견디셨을까? 그러니까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동력이 작가님을 좀 버티게 했을까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존이라고 하는 거 있죠. 실존. 내가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이유, 필연성. 이 세상에서 대한민국의 작가로서 산다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의 질문에 대한 응답이
태백산맥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 합니다. 나는 아마 태백산맥을 쓰려고 이 세상에 왔는지도 모른다 하는 말을 나도 모르게 합니다. 제가 고생한 만큼 응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행복한 작가지요. 제 집사람한테 제가 무심코 20년 동안 내가 내 인생을 뺏겨버린 것 같아요. 내 인생 어디 갔지? 하는 푸념을 하면 여보 그런 소리 하지마. 남들이 보면 엄청 욕한다. 잘난 체 한다고 그런다. 작품으로 다 보상 받았잖아. 하고 말합니다. 그 말이 맞지요. 저는 고생했지만 저를 아끼고 사랑해 주신 독자들로 하여금 제가 보호받고 제가 최선을 다한 취재를 해서 진실을 말했기 때문에 두 가지가 합해져서 그만큼 많은 독자들을 만나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그 태백산맥 같은 경우는 일제강점기 이후에 그러니까 그 좌우 이념이 굉장히 대립으로 치닫던 시기를 다뤘고요. 또 아리랑은 일제강점기라는 그 엄혹했던 시절, 또 한강은 산업화 과정 속에서의 그 지난한 삶에 대해서 다루셨는데 이 세 작품이 뭐 각기 시기는 다르지만 읽다 보면 어떤 작가님이 일관된 메시지를 심어 놓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 공통성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쉽게 말하면 민중들의 삶의 이야기, 민중 중심적 인식이죠. 민중이란 말이 거부감이 온다면 국민도 거부감이 온다면 백성도 거부감이 온다면 대중 여러 가지로 다 부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삶의, 국가의, 사회의, 역사의 중심이고 핵이다. 그들의 존재에 대한 가치와 그들의 존중이 없으면 그건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태백산맥도 아리랑도 한강도 다 그들이 주인공이에요. 그들이.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가 내 소설의 대상이고 주인공인 거죠. 그들 전부가 행복해야만 비로소 이 세상은 올바르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가장 최근에 이 민중들의 힘을 보여줄 수 있었던 일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머릿속에 각자 다른 게 있겠지만 저는 대부분 불과 얼마 전이에요. 촛불 집회 그리고 대통령 네. 탄핵을 생각하는 분들이 가장 많을 거라고 확신이 드는데 작가님 그 당시에 그 촛불 집회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어떻게 본 게 아니고 제가 말하면 신뢰감이 없고 가치가 없어요. 객관성이 없어요. 독일 언론에서 슈피겔지에서 한국을 봐라. 유럽 모든 국가들은 한국의 전 민주주의 발전을 봐야 된다.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썼어요. 독일 최고의 주관자예요. 저들의 질서의식, 저들의 무폭력 놀랍다. 한국이 저런 나라였다니. 썩은 정권만 무너뜨려서 없앤 게 아니고 한국 민주주의, 문화의식, 국민 척도, 민도를 전 세계에 알린 것이었어요. 대단한 것이죠. 그 긍지를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 정신을 끝없이 확보하고 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야 그때 그 시위가 그 겨울 동안 내내 있지 않았다면 국회에서 탄핵 발의했겠어요? 안 했죠. 시위대가 대법원을 둘러싸지 않았다면 그때 했겠어요? 안 했어요. 이건 무엇이다? 국민의 힘이다. 대의민주주의 네가 해줘봐. 학교 맡겼던 것이 한계에 올 때는 직접 나서 직접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시위의 효과다. 앞으로 우리는 끝없이 문제가 있으면 나서서 외쳐야 된다. 그 이야기를 천년의 질문이 하는 마지막 이야기예요. 직접 해야 된다. 네. 믿으면 안 된다. 믿으면 하나도 없다. 박수 한번 또 치셔야 되겠습니다. 이 천년의 질문을 읽다 보면 이 시민들의 힘 그리고 그 시민들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시민 단체들의 활동인데요. 작가님께서는 또 참여연대와의 인연도 좀 각별하다고 들었습니다. 그 천년의 질문 출간되고 나서 저는 이거 조정래 작가님의 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참여연대에 후원해 주시는 분들 회원 수가 늘었대요. 그 말씀이 아마 평화적 상비군 1000만 명이 준비된 사회,
저는 대한민국이 이제 그런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회와도 연관된 거라고 보시는 거죠? 제가 주장하는 것이 저에게 정치를 맡겨도, 정치 권력을 맡겨줘도 국민이 감시 감독하지 않으면 횡포하고 탈하고 국민을 학대하고 착취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권력의 생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두 가지 이유죠. 순진해서 정치인들을 믿어요. 그들이 나를 위한 삶을 잘 영위해 주겠지. 순진함이죠. 두 번째는 무관심이에요. 아니, 나 투표했으니까 됐어. 정치 참여했으니까. 큰일 나요. 정치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뭉쳐서 외치는 국민을 제일 무서워해요. 제일 무시하는 국민은 흩어져서 가만히 있는 국민을 제일 무시해요.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지금 정치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 서유럽 국가들, 그들은 전부 시민들이 10만 개에서 100만 개까지 시민단체를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이 10개에서 20개까지 시민단체를 지원합니다. 돈의 액수가 상관없습니다. 10원도 좋고 5원도 좋고 그 숫자가 몇 천만이 되기 때문에 꼼짝을 못해요. 정치인들이 당락을 결정지어버리니까. 국민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대신 네가 해. 내가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너를 믿지 않아. 넌 너를 지시 감독할 거야 하고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위를 시민단체를 향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1000만 명 상봉이라 한 것은 1000만 명이 10만 명 단위로 100개의 시민단체를 만들고 그 시민단체들이 뭐 법 고쳐라, 뭐 하지 마라 하면 국회의원들이 꼼짝 못해요. 그래서 말 안 들어? 좋아. 몇 월 며칠 며칠 우리 전부 시위 국회로 가자. 1000만 명이 모여가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이 황홀한 꿈을 작가니까 꾸는 것이고 작가의 황홀한 꿈은 현실감은 없어도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확신을 갖는다. 우리 정민아 씨도 네. 그 촛불 집회에 많이 참석하신 걸로 많이 제가 얘기를 논의했죠. 들었는데요. 네. 가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사실 우리가 그 탄핵이 되기 바로 전까지는 꽤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집회를 해도 많이 뭐 탄압을 좀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실은 무력감이 많았습니다. 그 시기에는. 지금은 참 그래도 하나씩 과거를 그 해결해 나가는 게 아닐까 싶어요. 우리도 우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 보고 듣고 감독하고 감시하는 걸 게을리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동시에 천년의 질문을 완독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또 그런 포인트가 있었군요. 예, 이어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 정민아 씨 노래를 또 한 곡 듣고 잠시 쉬어가는 마음 가져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지나가는 사람이라는 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배고픈 이가 내민 손을 나는 지나갔네. 병든 아이를 보았지만 나는 지나갔네. 어머니의 울음을 뒤로 나는 지나갔네. 무너진 마철로 앞을 나는 지나갔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 관객 여러분과 조정래 작가님이 직접 소통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희가 들어오실 때 조정래 작가님께 이거 진짜 질문하고 싶다 하는 내용을 미리 적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이 촛불 하나하나가 여러분이 작성하신 내용들인데 이 촛불이 모여서 광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이 중에서 질문을 뽑아서 우리 조 작가님께 직접 질문을 대신 전달해 볼게요. 글씨체가 굉장히 예쁘신 분. 네, 잘 네, 뽑아주세요. 네, 눈에 띄는데요. 세상을 바라보는 작가님의 냉정한 시선, 그 기저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윤지수 씨의 질문입니다. 혹시 윤지수 씨, 오셨어요.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겠어요? 카메라에 잘 보이게 잠깐 일어서 주실까요? 간단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신문사 학보사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윤지수라고 합니다. 네, 저 뽑아주신 질문 하고 싶어서 네, 오늘 작가님과의 만남을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작가님의 생각은 그럼 어떠신지 좀 들어보고 싶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작가님의 시선, 그 기저엔 무엇이 있는지. 지금까지 한 말이 총체화된 것이 그 답이 되겠죠.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를 바라는 것. 나는 인간으로서 최소의 임무를 다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합일된 것이 제 문학 세계고 제가 바라보는 시선이죠. 인간을 위하여 이렇게 요약할 수도 있겠네요. 약간 감탄해서 약간 휘청거리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 제가 또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빽빽하니 많이 있는데, 우리 허위평론가님 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작금의 현실을 보면 우리나라는 미중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소신 있는 선택을 하기가 어려 보입니다. 아마도 우리나라처럼 수출로 먹고 살아야 하는 나라의 숙명인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일본에 대항한 사례처럼 그래도 때때로 소신을 갖고 돌파하는 전략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미중 강대국에게도 전략이 과연 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점차 세계 패권이 미국에서 떠난다면 그 다음 패권 국가는 어디라고 작가님은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근데 우리의 선택은 한 가지여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길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등거리 외교. 너도 필요하고 나도 필요하고. 우리는 운명적으로 한반도의 운명적으로 미국도 필요하고 중국도 필요하고 러시아도 필요하고 일본도 필요하다. 우리는 똑같은 비중으로 4분의 1씩의 비중으로 앞으로 대할 것이다. 이게 한국이 가야 할 길이고 한반도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이를 빨리 선택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서로 평화롭게 공존 공생하고 공동 번역하는 그것이 가장 올바른 길이에요. 그 다음 중국이 미국과 헤게모니를 서로 경쟁해서 이길 수 있겠는가? 두고 봐야 알지만 미국은 3억의 인구, 영토 똑같이 아까 말한 대로 중국은 14억. 그러나 인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은 세계의 원천 기술, 그러니까 로얄티를 받아들이는 발명 특허권, 세계의 75%의 미국 거예요. 왜 그런가? 미국은 기초과학에다가 계속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거예요. 자학생들에게 과학연구원들에게 계속 지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남의 기술 뺏겨먹는 기술만 늘어나가지고 경제발전시켰어요. 급하게. 그러다 보니까 기초과학 분야에 투자를 거의 안 했어요. 원천 기술 없어요. 계속 노야지 줘야 돼요. 중국이 이걸 따라가려면 앞으로 50년 이상 걸릴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끝없이 무기 개발해요. 지금 중국이 무력이 굉장히 강하다 하지만 미국의 15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대등한 관계가 이루어지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하는 판단을 하고 있고, 세 번째,
중국은 지금 굉장한 기로에 놓여 있어요. 천안문 사태 이후에 30년이 흘러간데 다시 홍콩 사태가 터졌어요. 대만 지금 중국 거부해요. 시진핑이 그 기로에 딱 서 있어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다당제로 가야 되냐 아니냐 하는 길, 이건 중국이 선택하겠죠. 우리는 멀리서 구경만 하면 됩니다. 질문을 주신 분이 정병찬 씨 앞줄에 계시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의 이 명쾌한 답변에 대해서?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중국이나 미국 중에서 하나 답을 내려주실 줄 알았는데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하니까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문제에서 조금 남들보다 몇 보 앞서서 이 큰 그림을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질문을 받았지만 시간 관계상 다 소개는 할 수 없었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다 같이 답을 찾아 나가는 그런 과정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명쾌한 선생님의 생각 들어봤습니다. 선생님, 이 깨어있는 시민이 되는 것 중에 하나의 방법이 또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시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게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고 싶어요. 민주사회가 될수록 권력자들이 누리는 권력의 힘은 약해져야 정상적인 민주주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민들이 권력을 위임한 국민들이 그들을 끝없이 감시 감독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들의 권력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들은 줄어드는 권력 속에서 나는 국민의 봉사자야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감시 감독이 없으면 정치의 횡포와 독재가 당연히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민주시민은 정치에 끝없이 관심을 갖는 것이고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는 정치에 무관심한 것은 자기 인생에 대하여 무책임한 것이다 하는 정의를 제가 내렸습니다. 소설에서. 왜냐하면 정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일수록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속박하거나 반대로 봉사하는 것이 정치의 의무이고 힘입니다. 우리 삶을 가장 많이 지배하는 거죠. 그리고 경제가 많이 지배한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이에요. 그 경제 세력까지도 국가에 국민의 준 권력에 의하여 규제할 수 있습니다. 국회를 법을 통과시켜서 얼마든지 규제할 수 있습니다. 곧 국민이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요즘에 스마트폰 되다 보니까 스마트폰을 통해서 유튜브, 정치, 또 내용 이런 것들 많이 접하니까 편향적으로 되고 자기 중심적으로 필터 버블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열의 정치,
이런 어떤 적대감, 혐오감의 정치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데 이런 정치 상황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민주주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서로 정쟁을 하는 것입니다. 정쟁, 정치적 싸움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정쟁이라는 것이 정상적인, 이성적인 토론을 해서 양보할 건 양보하고 해서 타협이 만들어져야죠. 타협은 나쁜 게 아니죠. 야합이 나쁜 것이고, 타협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서 합일점을 찾는 것이 타협이에요. 그럼 타협은 민주주의 가장 아름다운 꽃이고, 민주정치란 타협을 하기 위한 정치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가 잘못되어 있는 것은 트집 잡기, 흠집 잡기의 정치를 하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매도당하는 거죠. 그들이 타협하는 건설적인 토론을 강화하라는 것을 당부하고 싶고, 그것을 하지 않을 때 야합하고 헐뜯기하고 비성적인 정치를 하는 그런 자들은 다음에 낙선시키면 되잖아요. 결국은 국민입니다. 그 나라 정치 수준은 그 나라 국민의 수준이다.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작가님은 끝까지 현재로 남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 작가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정말 조정래 작가님다운 말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작가님은 독자들에게 어떤 작가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지금까지 들으셨으면 대충 아시겠지만 나의 조국과 민족을 가장 뜨겁게 사랑한 작가, 그렇게 기억되고 싶습니다. 박수를. 조정래 작가님, 이제 마무리하면서 저희 TBS가 이제 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범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TBS가 어떤 방송 또 어떤 언론이 되었으면 하는지 바라는 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항상 똑같은 이야기죠. 진실을 올바르게 책임있게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넓게 펼쳐 전하는 것, 그런 방송이 되길 소망합니다. 50년을 한결같이 황홀한 글과목에서 민중과 민초를 대변하는 글을 써오신 조정래 작가님 모시고 오늘 시민의 길, 시민의 힘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나눠본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여기 방청객들 많이 나와 계신데요. 함께 걸으면 어디든 길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민 한 명 한 명이 깨어 있을 때 우리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고요. 그래야만 우리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TBS와 같은 좀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정민아 씨의 끝곡 작고 작게라는 곡으로 이 값진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길가에 풀처럼 작고 작게 나름의 쓸모대로 그 정도로만 햇살 한 줌 작가님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내셔서 또 좋은 작품들 계속 내주셨으면 좋겠고 시대의 어른으로서 우리 시민들에게 계속 좋은 말씀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되게 발로 뛰신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나서 조금 앞으로 더 존경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기작도 열심히 너무 기대가 됩니다. 문학 작품 활동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가르침을 좀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조정래 선생님 같은 어른이 주변에 좀 많았으면 좋겠다. 저희 세대가 되게 분리돼 있잖아요, 많이. 세대 차이 이런 거 이렇게 극복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 좀 연결 다리를 좀 해주셨으면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